안녕! 좋아, 여러분. 선생님이 다시 돌아왔어. 이제 두 번째 시간, 그러니까 3강에 계속 이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공부해보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것처럼 춘추 전국시대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본격적으로 춘추 전국시대를 배우기 전에 복습을 해야겠지? 좋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더스 문명과 중국 문명을 배웠었고, 그것을 배우기 전에 동지중해 지역에 있는 세 가지 민족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았다. 이 세 가지 민족은 각각 한 가지씩 인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는데, 그것을 확인을 해볼게. 히타이트 같은 경우에는 넓은 지역을 차지하면서 그 넓은 지역에 어떤 것을 전파했었지? 맞아. 철기를 전파했었어. 철기를 사용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해상 민족이었던 페니키아 같은 경우에는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교역을 하고 식민지를 세우면서 어떠한 문자를 발전시켰지? 그래, 표음 문자. 그리고 이 표음 문자는 지금 현재 알파벳의 기원이었다. 마지막으로 헤브라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있었던 민족인데 인류 역사에 종교로서 큰 영향을 주었지. 나중에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에 영향을 주는 어떤 종교? 그래, 유대교가 이 민족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인더스 문명과 관련된 학습지의 내용을 채워보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인더스 문명 기원전 2500년경에 인더스강에서 만들어졌고, 모헨조다로나 하라파 같은 도시들이 발전하면서 문명이 발달했어. 하지만 이 문명은 급격하게 전환되는 계기가 있으니 바로 아리아인들이 침입했던 거지. 이 아리아인들은 인더스강을 넘어서 겐지스강 영역까지 자신들의 영토를 넓히면서 당시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엄격한 신분 제도인 카스트 제도를 만들었지. 카스트 제도는 그림으로부터 확인을 할 수 있어.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같은 그런 계급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어. 그리고 이 아리아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청동 문명이었던 인더스 문명과 다르게 철제 농기구를 사용시켜서 농업을 발달시켰고, 카스트 제도 하에서 가장 위에 있는 계급인 브라만이 주도하는 엄격한 종교 질서를 갖고 있는 브라만교를 성립시켰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확인을 했었어.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한 가지 더 브라만교에 반대하기 위해서 나중에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석가모니가 불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체크해두면 좋을 것 같다. 세계 4대 문명 중에 마지막으로 배웠던 중국 문명에 대해서도 복습해보자. 중국 문명은 하, 상, 주, 춘추 전국, 진, 한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는데, 그 중에 우리가 중국 문명이라고 배웠던 거는, 그러니까 초창기 중국 문명의 발생 때 배웠던 거는 하, 상, 주였어. 그 중에 하나라는 아직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나라 먼저 배웠었지. 상나라는 은나라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랬어. 자, 이 상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는 갑골 문자였지. 우리가 갑골문을 통해서 상나라에서는 왕이 신의 뜻을 빌어서 왕이 정치와 제사, 즉 종교를 같이 하는구나. 우리가 재정일치 사회였구나를 확인할 수 있고, 갑골문, 이 거북이 배딱지, 이 소 어깨, 여기 써있는 글씨를 보니까 이 갑골 문자가 지금의 한자의 기원이구나 라고 하는 지점까지 상나라에서 확인을 해보았다. 상나라 다음에 천명사상과 덕치주의를 갖고 나오는 나라가 주나라였어. 이 주나라는 상나라보다 넓어진 영토를 차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왕은 중심을 다스리고 지방으로 제후를 파견하는 봉건제를 실시를 했지. 이 봉건제 하에서 왕과 제후는 어떤 관계였을까?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무나 못 믿잖아, 그지? 맞아. 혈연 관계로 맺어진 그런 봉건제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4대 문명을 모두 확인한 거야. 표로 한 번만 더 정리하자. 너희들이 4대 문명 잘 기억하라고. 지금 4대 문명 공부해 놓으면 죽을 때까지 안 까먹어. 죽을 때까지 4대 문명 더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정리를 한번 해놓고 넘어가자. 자, 메소포타미아 무슨 문명? 쐐기 문자. 이집트는 상형 문자. 인더스는 어떤 내려갈게. 여기 나중에 하고. 자, 메소포타미아에서 신전, 그래, 지구라트. 이집트에 있는 파라오의 무덤은 피라미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가 달랐었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형? 개방적인 지형.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반대지? 폐쇄적인 지형.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현실과 내세 중에 현실을 중요시했다면 이집트는 내세를 중요시했지. 영웅 불멸사상 이런 것들 기억나지? 태음력과 태양력이 달랐고 얘네는 60진법, 얘네는 10진법 이렇게 조금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을 비교해서 잘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고 이집트는 뭐 사자에서나 미라 같은 것들이 있었다. 인더스 문명은 초창기에는 모헨조다로, 하라파 같은 고대 도시가 있었지만 이내 누가 쳐들어온다? 아리아인이 쳐들어오면서 겐지스강으로 영역을 넓히고 그곳에서 카스트 제도를 만든다. 그리고 카스트 제도의 맨 꼭대기에 있었던 브라만을 중심으로 하는 브라만교가 성립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같은 카스트 제도의 계급들의 이름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야. 중국 문명 같은 경우에는 상나라부터 시작하지. 이 상나라의 유명했던 유물이 갑골문이고 우리는 갑골문을 통해서 신권정치, 신정정치를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후에 오는 상나라 다음에 나오는 주나라는 넓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무슨 제도? 봉건제도를 실시했다. 까지 공부하면 우리가 4대 문명 완벽하게 정리한 거야. 대단해! 아까 처음에 언급했듯이 오늘은 중국 문명 하상주 뒤에 이 얘기를 공부를 해볼 거야.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하상주 춘추전국 시대, 진, 한, 위진 남북조 시대, 수, 당, 그리고 5대 십국 시대, 그리고 송, 원, 명, 청을 거쳐서 현대 중국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오늘 춘추전국 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야. 이 춘추전국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도대체 이전 시대랑 뭐가 다르길래 우리가 춘추전국 시대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지 춘추전국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 춘추전국 시대에 등장했던 다양한 사상가 우리는 그들을 제자백가라고 부르는데 이 제자백가들은 왜 출연했고 어떠한 사상을 갖고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다. 한 번만 더 반복하면 너희들이 너무 지루해하거나 아니면 선생님 우리가 그것도 모를 것 같아요. 그것도 기억 못하는 바본 줄 아세요? 이럴까 봐 좀 무섭긴 하지만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얘들아. 상나라 이후에 중국을 차지했던 주나라가 넓은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실시했던 제도 그 제도의 이름이 뭐였지? 좋아. 봉건제였어. 그리고 그 봉건제는 혈연관계에 기반했었지. 처음에는 봉건제가 잘 굴러가. 주나라가 통치 질서로 만들었던 봉건제가 잘 유지가 돼. 그래서 만약에 봉건제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쭉 잘 갔다면 주나라가 계속해서 잘 유지가 되었겠지. 하지만 봉건제, 주나라 통치의 베이스였던 봉건제가 흔들리면서 주나라 역시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럼 주나라의 봉건제는 왜 흔들렸을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 바로 봉건제의 핵심이었던 혈연관계에 그 이유가 있다. 자, 봉건제는 혈연관계에 기반한다 그랬어. 아버지는 아들들한테 땅을 나눠줬겠지, 제후로서. 그리고 이 각 제후와 제후와 왕은 매우 밀접한 관계였을 거야. 아들과 뭐 아버지 혹은 친척 관계였겠지.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들을 낳았어. 이제 이들과 이들 사이는 아버지 세대만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을 거야. 하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꽤 가까운 친척이었겠지. 근데 시대가 더 흘렀어. 그 아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들을 낳았어. 옆에 있는 친척도 아들을 낳았어. 그 옆에 있는 다른 친척도 아들을 낳았어. 이제 친척들이 엄청 많아졌겠지. 그럼 생각을 해보자.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서로 친했을까? 가까운 친척이었을까? 서로 가족이라고 느꼈을까? 뭐 건너 가면은 이제 우리 가족, 우리 친척이라는 생각은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옛날에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증조 할아버지 때만큼 혈연으로 끈끈하게 맺어져 있는 내가 언제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 편 이런 느낌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야. 결국 시대가 흐르면서 혈연 관계가 옅어지게 되면서 봉건제도는 그 근본적인 지점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어. 결국에 주나라에 있었던 각각의 제후들은 옛날에는 혈연 관계로 묶여 있었던 다른 제후나 왕들에 대해서 더 이상 가깝게 느끼지 않게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러 내전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지. 주나라의 제후들은 더 이상 왕을 존경하지 않았어. 우리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야. 때로는 왕을 업신여기기까지 해.
그리고 자기가 마치 왕처럼 행사하지. 이젠 내가 왕이야. 난 더 이상 제후가 아니야. 이제 뭐 주나라 왕 별거 없더만. 힘도 약하더만. 내가 더 센 거 같은데? 내가 왕할 건데? 이러면서 이제 서로가 막 들고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서 서로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주나라의 왕. 주나라는 아직 있긴 있었지만, 왕도 아직 있긴 있었지만 각각에 있는 제후들이 이제 왕을 무시하고 서로 들고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는 춘추 전국시대라고 부르지. 그리고 엎친에 덮친 격으로 이 내전에 빠진 주나라에는 북방에 있는 이민족, 유목민족들도 쳐들어와. 너희들이 중국 역사를 계속해서 공부하면 알겠지만 항상 중국은 중국 내부에 있는 중국 민족이 있고 그 바깥에서 중국이랑 다른 이민족, 외부의 민족들이 계속해서 중국을 쳐들어오고 중국 민족은 그 이민족을 이렇게 막아내는 그런 것들이 중대한 역사적인 과제였어. 이렇게 내전과 이민족의 침입으로 주나라는 매우 약해져 있고 하나로 뭉쳐 있었던 주나라는 결국에 여러 개의 나라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끊임없이 싸우게 되니 우리는 그 시대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부를 거야. 춘추 전국시대는 사실은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뉘어.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부르는데 중학교 레벨에서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굳이 나누어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묶어서 춘추전국시대, 춘추전국시대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체크를 해두자. 좋아. 주나라 말기에 이제 춘추전국시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했을 거야. 그럼 춘추전국시대가 가지는 정치적인 혼란성 말고 주나라 시대와 갖는 춘추전국시대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공부를 해보자. 춘추전국시대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지. 이 그림이 춘추전국시대가 이전 시대와 갖는 차이점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야. 우린 이 그림에서 특이한 지점을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지. 첫 번째, 이 사람이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어. 좋아. 소는 사람보다 힘이 세, 얘들아. 혹시 자기가 소보다 힘 세다? 아마 없을 거야. 소는 정말 힘이 세다, 얘들아. 인간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는 힘이 세. 그 힘이 센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의 생산력이 훨씬 더 높아지고 그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그리고 두 번째, 소만 활용한 것이 아니라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기 시작해. 청동을 옛날에는 사용을 했지만 청동으로는 농기구를 만들 수 없어, 얘들아. 청동은 땅을 갈거나 뭐 돌멩이를 부시거나 그러는 데는 적합한 재료가 아니었어. 뭐 얇게 갈아서 무기로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제사용 용구로 사용한다던가 그러기엔 적합했지만 청동기는 농기구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동 문명이 시작된 이후에도 농사는 여전히 돌이랑 나무로 지었어. 하지만 이 돌이랑 나무를 뛰어넘는 훨씬 더 질 좋은 농기구인 철제 농기구가 시작되게 된 거지. 언제? 춘추 전국시대. 정리해볼게. 춘추 전국시대에는 제후들이 스스로 자기를 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각각 서로가 서로 다른 나라들 옆에 있는 자기 옛날엔 친척이었던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약육강식. 약한 놈들은 고기가 되는 거야. 누구의 고기가 되는 거야? 강한 놈들이 먹는 고기가 되는 거야. 약육강식. 서로가 서로를 먹고 먹히는 그런 끊임없는 싸움의 세계.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했어. 그 변화 내용에 대해서 볼게. 무슨 농기구? 철제 농기구를 사용해서 또 어떤 동물? 그래, 소를 농사에 이용을 했지. 농업 생산은 크게 증가를 했을 거고 때문에 이러한 발달된 생산력을 바탕으로 광업, 뭐 제철, 상업, 수공업 다 발달하지. 얘들아, 상업이 발달해, 수공업이 발달해. 물건 만드는 게 많아지고 그 물건을 파는 것도 발달해. 그럼 당연히 뭐가 발달하겠니? 시장 발달하고 도시도 발달하지. 그리고 각 여러 개의 나라에서는 이제 고유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 가지 종류의 청동 화폐를 사용하면서 상업과 도시가 발달하는 거지. 우리가 춘추전국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배경과 춘추전국 시대가 이전 시대와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그 변화점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마지막으로는 춘추전국 시대에 있었던 다양한 사상가인 제자백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 춘추 전국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게. 춘추 전국시대는 다양한 국가들이 서로를 공격하는 약육강식의 시대였어. 우리나라가 약하면 다른 나라한테 먹히는 거야. 우리나라가 이제 없어지는 거야. 그럼 각각의 나라들은 어땠을까? 그래, 각각의 나라들은 부국강병을 추구했어. 부유한 나라,
그리고 강한 병사. 그러니까 나라의 국력을 더 강하게 키우고 싶은 거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먹히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 각각의 국가들은 나라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거야. 그리고 그러한 고민점들의 해결책을 던져주려고 노력했던 당시의 사상가들을 우리는 제자백가다라고 부르지. 제자백가라는 말의 한자 뜻을 풀어볼게. 제자, 여러 명의 사람이란 뜻이야. 얘들아, 너희들 공자, 맹자 이런 사람 들어봤지? 그런 자로 끝나는 훌륭한 사람. 너희들 공자가 사람 이름 아닌 거 알지? 공자는 얘들아 원래 이름은 공구인데 공시성을 가진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이다라고 해서 공자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맹자도 원래 이름이 맹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공자가 공구였다 그래서 맹자도 맹구인 건 아니고 맹자의 원래 이름은 맹가였어. 그런데 이제 맹가도 맹시성을 가진 아주 위대한 선생님 해서 이제 맹자가 된 거야. 만약에 선생님이 한승준인데 선생님도 나중에 막 몇백 년 흘렀을 때 아주 뛰어난 선생님이면 뭐 한자 이렇게 부르겠지. 뭐 그것처럼 여러 명의 훌륭한 여러 명의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은 백가, 숫자 백자야. 굉장히 많은 학파들을 이루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파와 거기에 속해 있는 수많은 사상가들, 이거 우리가 제자백가다라고 부르는 거야. 실제로 보면은 대표적으로도 벌써 4개의 제자백가 중에 학파에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있고 이러한 제자백가, 이러한 학파 이외에도 농가, 명가, 소설가, 종행가, 음양가, 잡가 뭐 이런 굉장히 많은 학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우리는 이 중에서 중요한 4개의 학파에 대해서 배워볼 거다. 첫 번째 배워볼 제자백가의 학파는 바로 유가야. 이 사람은 누굴까? 공자 선생님이다. 공자가 생각하기에, 유가에 속해 있는 유학자들이 생각하기에 당시 춘추전국 시대의 문제는 명확했어. 왜? 사람들이 어질지 못하고 예의를 모르는 거야. 우리가 다시 어진 마음을 갖고 예의를 갖고 도덕을 통해서 정치를 하면 춘추 전국 시대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왕에게 충성하고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그런 충성과 효도, 이런 도덕과 예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 춘추 전국 시대의 혼란스러움을 극복하고 다시 통일되고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중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공자였던 거지. 그리고 이 유가는 나중에 유교로 발전해서 아직 여지까지 우리한테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유가에서는 도덕 정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지점들을 체크하고 넘어가자. 자, 순서를 좀 바꿀게. 유가에 대항한 학파가 있었어. 유가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학파. 그 학파는 바로 4번째에는 묵가야. 그리고 이 묵가의 대표적인 사상가는 묵자다. 묵자는 그러니까 유가에 불만이 많았어. 묵자는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 없는 사랑을 이야기했어. 무슨 말인고 하니, 야, 유가, 니들이 얘기하는 도덕이라는 거, 충성, 야, 왜 왕한테만 충성해? 효도. 왜 너의 아버지랑 어머니한테만 효도해? 왜 아버지랑 어머니만 사랑해? 왜 왕만 사랑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너희들 차별하고 있는 거야, 유가. 나는 차별 없는 사랑을 강조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묵자다. 이 차별 없는 사랑을 우리는 겸해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이렇게 차별 없는 사랑, 모든 사람들을 두루두루 사랑하면은 우리 사회는 평화가 찾아올 건데, 이런 평화가 중요해. 너희들 가만 보면은 전쟁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쟁하면 안 돼.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묵자가 되겠다. 그래서 묵자는 기존에 도덕을 중시했던 유가를 맹렬하게 비판하기도 했었던 그런 학파였어. 다음 학파를 볼게. 이번에 배울 학파는 바로 법가다. 유명한 사람으로는 한비자가 있어. 법가라는 이름에서부터 우리가 엿볼 수 있듯이 법가에서 강조했던 것은 뭐였을까? 바로 엄격한 법률이었어. 법가는 생각했던 거야. 도덕? 차별 없는 사랑? 그럼 물러 터진 걸로는 어려운 춘추 전국 시대를 극복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 법가에서는 오직
엄격한 법률로 강력하게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만 나라를 강하게 키울 수 있고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되어야지만 이런 혼란스러움 속에서 다른 나라에 먹히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것이 바로 강력한 법률을 얘기했던 무슨가? 그래, 법가다. 자, 마지막 하나 남은 도가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 도가의 대표적인 사람은 노자라고 하는 사람과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들의 주장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한 문장으로, 물론 모든 내용을 담은 건 아니지만 좀 러프하게나마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이들은 자연 그대로의 삶을 강조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노자가 생각하기에 충성, 그러니까 육아가 얘기하는 충성, 효도, 도덕 이런 거 전부 다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야. 원래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자연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나중에 새롭게 생각해서 만들어낸 개념인 거야. 근데 이러한 개념을 거기에 막 집착하고 막 그걸 이루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도가가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지. 그리고 법률 이런 거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 인간이 자연 상태 그대로 사람의 본성에 따라서 행동하고 항상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접근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절대적으로 막 법률을 만들고 막 그에 따라서 막 국가를 만들고 막 사회 질서를 엄격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도가에서는 자연으로 돌아가자, 인위적인 도덕이랑 법률을 반대한다. 우리는 자연 그대로의 삶, 인간의 본성을 추구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도가, 대표적으로 노자와 장자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4개 학파의 제자백가의 대표적인 인물과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의 사고방식과 비슷한지, 혹은 내가 만약에 춘추전국 시대에 살았다면 혼란스러운 상황, 막 북쪽에서는 이민족이 쳐들어오고 우리 옆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그러고 사회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동시에 뭐 철제 농기구나 소를 이용해 생산량은 막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 상황에서 나라면 어떠한 생각을 했을지 그런 부분들도 꼭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번 궁금증을 가져봤으면 좋겠어. 이런 대표적인 학파들 중에 과연 약육강식의 시대에 어떠한 제자백가가 승리를 했을지를 한번 궁금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정답은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할게. 맞아, 오늘은 춘추전국 시대를 배웠지. 춘추전국 시대는 봉건제가 무너지면서 주나라 말기에 여러 개의 국가가 등장하는 약육강식의 시대였어. 춘추전국 시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포인트, 소 그리고 철제 농기구를 통해서 생산력이 굉장히 증가했었지.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개의 제자백가 중에 4개의 학파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 그래서 우리가 육아 그리고 육아의 그런 차별적인 사랑에 반대했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겸해를 강조했던 묵가, 그리고 강력한 법률을 주장했던 법가, 그리고 이런 모든 인위적인 것들을 거부했던 도가까지 공부를 했었어. 그래서 제자백가 4가지 학파를 공부를 했었지. 그럼 오늘의 내용은 다 여러분들이 익힌 거다. 다음 시간에는 혼란스러웠던 춘추전국 시대의 통일한 인물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바로 진시황이다. 진시황은 도대체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길래 혼란스러웠던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할 수 있었는지를 다음 시간에 배워보고, 진시황이 통일했던 진나라 이후에 등장하는 지금 중국의 원류, 너희들 중국에 사는 사람들 민족을 무슨 족이라고 하는지 아니? 중국에 사는 사람들을 한족이라고 하는데 그 한이 어디서 온 거냐면 바로 진나라 뒤에 오는 한나라에서 온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진나라와 그 뒤에 지금의 중국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고 뒤에 보면은 과제가 있을 거야. 그 과제 꼭 잊지 말고 수행을 해줘.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만나자. 수고 너무 많았어. 안녕!